반갑습니다. 조화로운 삶, 조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하모니의 금요일에는 잡담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연히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머리가 좋다는 게 뭐냐 이런 소재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를 하면서 잡담으로 이 주제를 잡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주제로 잡담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까지만 홍보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영화 1991 봄 부산 공동관람 신청을 게시물로 받고 있습니다. 게시물은 유튜브에서 이완배 하모니 치시고 동영상, 쇼츠 이런 탭을 왼쪽으로 쇽 하고 옮기시면 게시물이 나옵니다. 거기에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부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가 좀 어수선하죠? 예, 보시다시피 호빵냥이 저기 저렇게 죽치고 앉아서 뒤를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담 삼아 그분과 나눴던 이야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무용을 전공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 표현으로 그 무용하신 분이 머리가 좀 나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국영수와 암기 과목에서 매우 부진하셨고 성적도 그렇게 안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 주제가 1990년대 일이랍니다. 그 무용하시는 분이 결혼을 하고 남편분한테 여보 전대엽이 누구야? 그러셨대요. 예, 당시 신문이나 방송에서 하도 전대엽 하니까 그게 누구야? 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분이 약간 어처구니 없어 하다가 장난으로 전노엽 씨 동생이야. 그렇게 답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무용하시는 분이 전 씨인데 협자 돌림이었어? 형제구나. 뭐 이렇게 된 거죠. 전대협은 아시다시피 1990년대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한 총련의 전신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전노협은 독서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1990년에 결성된 민주노총의 전신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의 줄임말입니다. 당연히 사람 이름이 아니죠. 그런데 남편분이 놀리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모양입니다. 진짜 그 무용하시는 분이 전대협하고 전노협하고 전씨 형제인데 협자 돌림인 걸로 이해를 하셔서 남편분이 그러셨대요. 그래, 전대협은 알아서 뭐하냐. 남편 이름만 기억하면 되지. 그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 말씀이 그 무용하시는 분이 일반적으로는 머리가 나쁘다고 표현을 하는데 무용을 할 때 보면 10개에서 14개로 이어지는 아주 어려운 동작을 너무 완벽하게 기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초중고 때 보는 시험에서 검증을 하는 암기 과목은 잘 못하셨는데 그리고 시사에 관심이 없으니까 전대협은 모르셨는데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정작 본업인 무용에서는 너무 완벽한 기억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가 머리가 좋고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잡담으로 한번 되짚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잡담 주제입니다. 21일과 22일 후원해 주신 분들께 마음을 담은 감사 인사를 드린 뒤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별님님, 김만영님, 잘 듣고 있습니다님, 최재훈님, 경제의 속살 완전 팬님, 현숙이 엄마님, 김혜성님, 산사에서님, 이경호님, 박성택님, 송영준님 모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연대의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잡담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꽤 학술적으로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이 논쟁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뇌과학이라는 분야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머리가 좋다 혹은 머리가 나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위험한 구석이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냐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말하기조차도 어려운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뇌의 10%도 못 쓰고 죽는다.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뇌의 10%를 쓴다 못 쓴다라고 말을 하려면 뇌의 100%를 쓰는 게 뭔지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점수를 100점 만점에 10점 맞았다 이러면 100점 만점을 어떻게 하면 받는지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뇌의 100%를 쓰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10%를 썼네, 못 썼네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인기 끄는 크리스토프 코우 같은 신경과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뇌과학은 아직 초기 단계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초기 단계, 알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뇌의 어느 부위가 대략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아는 것 같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는 주로 좌반구에서 담당한다. 기억은 해마에서 담당한다. 감정은 편도체에서 담당한다. 운동은 운동 피질에서 담당한다. 요 정도 지도는 그려져 있대요. 그리고 뇌에 약 860억 개의 뉴런과 약 100조 개 이상의 연결이 있다는 정도는 꽤 확실하게 안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꽤 추정은 한대요. 전두엽을 중심으로 여러 네트워크가 함께 작동할 때 추론 능력이 좋아진다. 이 정도는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질문, 예를 들면 그 수많은 뉴런의 활동이 어떻게 생각이 되고 창의성이 되고 자기 성찰이 되고 공감이 되고 머리가 좋음을 만들어내는가? 이건 거의 모른다는 겁니다. 창의성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뇌과학자들의 이야기는 인류는 뇌의 쇠포 수준은 꽤 이해하지만 뇌 전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통합이론은 아직 없다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좀 민망한 이야기인데 국영수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술, 운동, 친화 능력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중고 때 열나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저 싫어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뭐 그딴 일에 신경을 씁니까? 인생은 국영수인데요. 이렇게 진짜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재수가 없었겠냐고요. 친화 능력이 빵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이유로 동창회를 안 나갑니다. 물론 동창회 같은 모임 자체를 싫어하는 면이 제가 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지연 학연 네트워크를 많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를 들자면 창피해서 안 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 시절이 너무 쪽팔립니다. 저는 진이가 나타나서 소원 들어준답시고 너 10대로 돌아갈게 해줄까? 그러면 No! Never! 절대 안 돼!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저는 그 싸가지 없던 시절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부산 하모니 단톡방에서 아마 고예나 작가님이 올리신 걸로 기억나는데 고 작가님이 SNS에서 다른 한 분이 저에 대해서 언급하신 게시물을 캡처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캡처본이 있긴 있는데 쪽팔려서 여기서 보여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어떤 분이 제가 논에 출연한 방송을 링크로 걸고 이런 멘트를 남겼습니다. 이완배 작가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그가 나를 기억할 일은 없겠지만 나는 그를 똑똑히 기억한다. 뭐 이렇게 쓰시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반 반장이, 제가 그때 반장이었거든요. 우리 반 반장이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다. 제가 솔직히 그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이런 모습으로 50대 후반을 살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등학교 시절 이완배는 졸라 재수없는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살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이었죠. 100%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술을 더럽게 못했습니다.
제 사인 책에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글씨도 못 쓰잖아요. 운동도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화염병을 교문을 못 넘기고 던졌겠냐고요. 어조비에다가 체력 빵점에 육체적으로 몹시 나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단점이 뚜렷한 사람을 두고 현대 뇌과학 수준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옳으냐? 이완배라는 사람은 전두엽 기반의 언어와 추론 네트워크가 강한 편인 반면 친화 능력을 가늠하는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의 소셜 브레인과 운동 피질, 공간 및 미적 감각을 담당하는 두정엽과 후두엽도 매우 덜 발달돼 있는 인물이다.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뭘 설명을 못하냐면 이완배는 언어와 추론 네트워크가 강한 반면 미술과 공간 감각, 인간 친화 능력이 왜 바닥인가, 왜 이런 이상한 조합이 생겼는가를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해집니다. 이완배 뇌의 장단점이 분명한데 놀랍게도 한국 사회는 이런 유형의 머리를 좋다고 규정을 한다는 겁니다. 국영수를 잘하면 머리가 좋다고 규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하면 매우 본질적인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가 나쁘다 혹은 머리가 좋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그 머리가 대가리 요거 강도가 세다 이런 뜻은 아닐 거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뇌의 기능이 우수하다 혹은 우수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일 텐데 뇌 자체의 총체적인 우수성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아직 정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뿐 아니라 많은 사회에서 수학하고 언어를 잘하면 머리가 좋은 거다라고 너무 쉽게 규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주제가 바로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개발한 이론인데 이 이론이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뭔데 그렇게 논쟁 중이냐? 가드너 교수 주장의 핵심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언어, 수학, 암기를 배우고 그걸 측정을 해서 뛰어난 사람과 안 뛰어난 사람을 구분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인간에게는 8개 혹은 9개의 독립적인 지능이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원래는 9개의 독립적 지능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는 가드너 교수도 확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8개로 하겠습니다. 자, 8개의 상호 독립적인 지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8개의 지능이 상당히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즉, 뭐 하나를 잘한다고 해서 다른 하나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선 가드너가 이야기하는 지능 목록을 보겠습니다.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공간지능, 인간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친화지능 이렇습니다. 이게 각자가 다 상당히 독립성을 가진 지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영어를 엄청 잘해요. 이 사람은 언어지능이 발달한 겁니다. 누군가 수학을 엄청 잘해요. 이 사람은 논리수학지능이 발달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공간 감각이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은 공간지능이 발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지능이 상당히 독립적이어서 언어를 잘한다고 수학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고요. 수학을 잘한다고 공간 감각이 뛰어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8개 지능 모두가 상당히 꽤 독립적이니까요. 그러면 수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두 과목이 영어하고 수학이잖아요. 그 2개를 잘하는 사람은 8가지 지능 중에 고작 2가지가 뛰어난 겁니다. 딱 그렇게만 평가하면 되는 겁니다. 아, 너는 8가지 지능 중에 2개가 뛰어나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2개가 뛰어나면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사회적 평가를 내린다는 겁니다. 가드너 교수는 이걸 부당하다고 본 겁니다. 아니, 고작 8개 중에
두 개를 평가한 다음에 머리가 좋다, 나쁘다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는 거죠. 가드너가 왜 이 이론을 냈냐면 가드너는 전통적으로 IQ에 기반한 지능관, 이게 언어와 논리 능력에 너무 쏠려 있다고 봤습니다. IQ에 기반한 언어와 논리 능력을 뛰어난 두뇌의 척도로 삼으면 인간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학교 시험이 너무 건조해집니다. 미적분, 영어 독해, 이걸로 한 인간 뇌의 총체성을 좋다 나쁘다로 너무 간단히 규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드너는 언어나 논리수학 말고 공간, 음악, 신체운동, 대인관계, 자기성찰, 자연친화 같은 영역을 별도의 지적 역량으로 보자. 그리고 우리가 교육할 때에도 이런 다양한 지능을 개발함으로써 인간의 총체적인 역량을 높이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테레사 수녀님, 우리나라에서 수능 치셨으면 몇 등급 받으셨겠습니까? 높은 등급 받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실존지능과 인간 친화 지능이 천재입니다. 압도적인 천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 초천재인 이런 사람을 두고 수능을 치게 한 다음에 언어와 논리 능력이 떨어지네요.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이 부진해요. 테레사 수녀님은 머리가 나쁘시네요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코미디냐는 거죠. 아까 그 처음에 전노엽 형제 그분 무용 전공자이신데 국영수 성적이 부진했고 시사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머리가 나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느냐? 가드너 관점에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가드너는 예술 능력 또한 지능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술가들을 저 사람은 감성이 참 뛰어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지능이 아니고 감성이 뛰어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가드너는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니, 예술하는 사람들을 보라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의 핵심은 매우 복잡한 정보를 매우 아름답고 멋지게 처리하는 능력이야. 즉 예술은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가드너는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음악가나 화가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음악가는 음 높이, 리듬, 화성, 패턴을 즉시 파악하고 조합을 하는 겁니다. 화가는 공간, 색, 형태, 비율을 머릿속에서 조합하고 최적의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단순히 감성이나 취향 같아 보이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능력입니다. 이 능력 또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뇌의 정보 처리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드너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수학 잘하는 능력은 지능이라고 부르고 음악이나 미술 잘하는 능력은 왜 재능이라고 부르냐. 학교에 가보면 수학 잘하면 천재라고 하고 피아노를 잘 치면 재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둘 다 복잡한 사고를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다. 왜 하나만 지능이냐? 음악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도 모두 지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까지 오면 그 전대엽 형제라고 오해한 그분 매우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 제가 전에 듣기로 그분은 국영수 성적은 다소 떨어졌지만 무용을 할 때 10개에서 14개로 이어지는 아주 어려운 동작을 너무 완벽하게 기억하고 구현했다잖아요. 공간과 신체 운동 지능에서 정보 처리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겁니다. 머리가 좋은 거죠. 하워드 가드너의 이론이 발표된 이후에 교육학계, 뇌과학계 일대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대응하는 반론이 찰스 스피어먼의 지위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 먼저 나오고 스피어먼의 지위 요소라는 반론이 나중에 나온 게 아닙니다. 시간상 지위 요소가 훨씬 먼저 등장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반론할 때 이 지 요소라는 게 많이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뭔 소리야? 좀 어렵죠? 그런데 막상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지 요소가 뭐냐? General Intelligence, 일반 지능? 이렇게 번역하면 될까요? 어떤 의미냐면 인간의 여러 능력 뒤에는 공통의 엔진, 그게 G입니다. 이 G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G가 발달한 사람은 언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기억력도 좋고 공간 감각도 평균 이상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즉, 이 G라는 요소야말로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쟤는 참 머리가 좋아 라는 개념에 부합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G 요소를 받아들이면 총체적으로 뇌가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가드너 이론과 어마어마한 차이죠. 가드너는 아니다, 그런 거 없다. 수학, 언어, 공간 감각, 음감, 친화력 이런 다양한 지능은 모두 매우 독립적이다. 수학 잘한다고 언어 잘하는 거 아니야. 뇌가 담당하는 부위가 달라. 이렇게 보는 거고요. 스피어먼은 천만에 인간에게는 지 요소라는 게 있어서 하나를 잘하면 대부분을 잘해. 그런 뇌의 유능함이 존재해 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학계에서 아직도 싸워요. 지금부터는 재미있게 들으시려면 하모니 가족분들도 직관적으로 이 두 주장 중에 하나를 지지하고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도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저 사람 참 머리가 좋아. 이런 느낌을 갖는 경험을 다 해보셨잖아요. 그 경험을 기반으로 나는 가드너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지 요소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편을 정해보시고 들으면 재밌으실 겁니다. 참고로 저는 가드너 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방송은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 주장이 옳다는 보장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뭔데요? 심리학, 뇌과학 다 초짜인데 제 주제에 제가 옳다고 말한들 아무 권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자기 주장을 딱 갖고 들어주시면 재밌을 겁니다. 다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수많은 민중의 한 명으로서 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쪽 편을 들자면 가드너 편에 가깝다는 겁니다. 학계에서는 스피어만의 지 요소를 조금 더 쳐준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학계의 견해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요 이야기도 나중에 드릴 테니까 한쪽 편을 결정하시고 듣기 시작하시죠. 만약 스피어만의 견해에 동의하신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이원배째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지 라고 반론하시면서 들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지 요소, 스피어만의 견해. 요약하면 인간 능력은 하나의 큰 공통 엔진이 있다. 여기서 기능이 결정된다. 다만 약간의 분야별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 분야별 차이를 S 요소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까지는 안 나가겠습니다. 반면 다중지능, 가드너 견해는 인간 능력은 여러 개의 비교적 독립된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걸 비유를 하자면 스피어먼은 인간의 머리를 스마트폰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앱이 각각 다르잖아요. 수학 앱, 언어 앱, 음악 앱, 운동 앱. 하지만 아무리 개별 앱이 좋아도 CPU가 느리면 전부 버벅거립니다. 그 CPU가 바로 G라는 겁니다. 반면에 가드너는 아니다. 인간 안에는 CPU가 하나가 아니고 서로 다른 기계다. 아예 다른 기계가 움직이는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학계 주장을 보면 스피어먼 쪽, 그러니까 G 요소 이론을 과학적으로 더 증거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가드너 말처럼 논리, 수학, 공간, 음악, 신체 지능 이런 식으로 8개의 지능이 정말 독립된 지능인지 아직은 증거가 약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다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가 부족한 탓인지 모르겠는데 학계가 이렇게 생각하는 논거를 쭉 찾아보면 저는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G 요소라는 게 있다고 논거로 드는 대표적인 예가 IQ 검사 뭐 이런 비슷한 검사 여러 검사를 해보면
여러 능력치가 꽤 함께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합니다.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도형 추리,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이런 걸 한 무더기로 시험으로 본 겁니다. 사람마다 각 과목 점수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반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여기저기서 두루 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약한 사람은 여기저기서 두루 못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지위 요소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반론을 듣고 그게 뭐야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테스트를 봤는데 국어, 영어, 수학, 도형 추리,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이런 걸 봤단 말입니다. 어떤 느낌이십니까? 이 테스트가요? 수능 시험 본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IQ 테스트 비슷한 걸 한 겁니다. 수능이나 IQ 테스트 할 때 이런 걸로 하잖아요. 테스트를 애초에 IQ 테스트 비슷한 혹은 수능 비슷한 걸 하면 당연히 수능이나 IQ 테스트에 강한 사람들이 성적이 좋게 나오겠죠. 예?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테스트 과목을 국어, 영어, 수학, 음악, 미술, 자기성찰, 자연친화, 인간친화 이렇게 잡고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이렇게 잡고 테스트를 했더니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다 못하더라.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면 저도 그래 그러면 지위 요소라는 게 있나 보구나 수긍이 될 텐데 아니 테스트 자체를 IQ 테스트 비슷한 걸 해놓고 저런 말을 하면 반론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드너가 다중지능 이론을 내세운 게 저런 IQ 테스트 비슷한 걸로는 인간의 지능의 총체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건데 그 이론에 반론을 한답시고 한 테스트가 IQ 테스트면 제가 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키 큰 사람을 모아봤더니 평균 키가 크더라 뭐 이런 논리잖아요. 그래서 지위 요소를 지지하는 분들은 아니다. 우리가 IQ 테스트만 했겠냐. 우리는 기억력, 처리 속도, 공간 지각, 추론, 반응 속도, 작업 기억 이렇게 다른 과제를 여러 개 섞어서 한다. 그래서 지위 요소가 발견된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아니 제 이야기가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과목들 중에 인간 친화, 자연 친화, 자아 성찰, 음악, 미술, 운동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드너 지지자들은 이런 반론을 들으면 아니 당연히 그런 검사 돌리면 공통 요인이 나오겠지. 왜냐고? 니네가 지금 같은 종류의 능력만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반박을 합니다. 저는 이 반박에 동의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 논쟁의 본질은 학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학교 공부도 잘한다 이런 주장과 아니요 학교 교육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과의 본질적인 대립이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를 지지합니다. 학교 교육, IQ 테스트로 표현되는 그 숫자를 인간 전체의 지능이라고 부르는 것에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잡담으로 드리냐면 우리가 머리가 좋다, 머리가 나쁘다, 똑똑하다, 무식하다 이런 규정보다도 인간과 인간의 뇌의 기능을 정의하는 훨씬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의적이다. 이건 뇌의 어떤 기능으로도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 영역이 아니에요. 심지어 지능을 8개로 분류한 가드너조차도 창의성은 지능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드너는 창의성을 특정 지능이 아니라 여러 지능이 새롭고 독창적으로 발휘되는 방식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 말은 창의성이란 8개의 지능 위에 더 씌워지는 성질이에요. 별도의 9번째 지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게 어떤 분야에서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인데 창의적이려면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분야의 지식과 훈련, 끈기, 성격까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은 엔진의 종류가 아니죠. 엔진을 얼마나 기발하게 쓰느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사람이 되느냐? 이걸 몰라요. 각 지능을 잘 연결시켜서 새로운 발상으로 발현하면 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각 지능을 어떻게 잘 연결시키는데요? 하고 물어보면 여전히 답이 안 나옵니다.
똑똑함으로 정의가 안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똑똑함으로 정의되지 않는 창의성이 세상을 바꾼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표현은 어떻습니까? 지혜롭다. 이거 진짜 어려운 정의거든요. 뇌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엄청 복잡해진대요. 예. 뇌의 정말로 여러 영역을 함께 쓰는 복합 능력이 지혜로움이라는 겁니다. 장기적 결과를 생각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전전두엽, 감정과 공감을 느끼는 편도체와 섬엽, 남의 입장을 이해하는 측두두정 접합부, 자기성찰 지능,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단순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과 감정을 조절하고 남의 입장도 생각하고 당장의 이익보다 긴 안목으로 판단하고 사회적 판단을 통해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이걸 어떻게 똑똑한가 똑똑하지 않음으로 규정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사회적 영향력으로 보나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보나 지혜로움이 정의조차 불분명한 똑똑함보다 훨씬 강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아직도 똑똑한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관적으로 똑똑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지혜로움은 국영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 보잖아요. 그 사람들을 사회에서 똑똑하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똑똑하다는 정의에도 동의를 안 하지만 제가 경험한 서울대 출신들 대부분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물론 전부 다는 절대 아니고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석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 지식을 어마어마한 표정으로 1시간 내내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책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저한테 그 사람이 똑똑해 보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사람은 지혜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 자랑하느라 상대방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의 주장이 무슨 설득력을 갖습니까? 설득하지 못하는 지식이 어떻게 사회를 바꾸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의를 딱 내릴 수 있는 분야도 아니어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저는 국영수를 잘하는 것이 머리가 좋음을 입증하지 않는다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민중들의 축복이 가득한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